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2주차 1차시 강의로 생태계와 생태계의 원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그러면은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여러 구성원들이 그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구성원들이 서로 나눔과 상생을 한다는 것이 하나의 이제 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나눔과 상생을 하고 생태계가 건강하려면 다양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 종들이 다양해야 지속 가능하게 없어지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리 나무와 다람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상수리 나무는 이제 참나무의 일종이죠. 참나무의 일종인데 이 참나무들은 상수리 나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도토리 나무인데 한 6종류 정도의 그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리 나무는 이제 옛날에 임금님께 그 진상을 올렸던 나무다라고 해서 이제 상수리 나무, 이게 도토리묵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요리 재료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동안에 이제 그 잘 살지 못하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식량 대용으로 사용했던 것이고, 지금 이 사진에서 보이는 이것들은 이제 상수리 나무 꽃이죠. 봄에 꽃이 피고 지금 현재 여름에 이제 이게 열매가 열려 있어요. 이런 열매 깍지 속에, 이런 깍지 속에 열매가, 도토리가 이렇게 들어 있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지금 가을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밤처럼 그렇게 진한 밤색으로 그 도토리들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상수리의 도토리들이 다람쥐의 이 다람쥐들의 먹이가 된다는 거죠. 다람쥐들의 먹이가 되는데, 다람쥐들이 이 가을에 이제 도토리 직접 먹기도 하지만은 겨울에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다람쥐들이 도토리를 물어다가 땅속에 묻어놔요. 근데 이제 이걸 다 발견하지 못하는, 다람쥐들이 다 기억을 못하니까, 그래서 발견하지 못한 다람쥐들은, 이 도토리들은 이제 봄에 다시 싹을 틔우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이런 것이 없다면 상수리나무 번식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다람쥐의 도움을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상수리 나무들이 진화해 오면서 여기에 있는 도토리들을 한꺼번에 떨어뜨리지 않고 차근차근,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얼만큼, 내일 얼만큼, 모레 얼만큼 이렇게 차근차근 떨어뜨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람쥐들이 그것을 운반하기 쉽도록 이렇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람쥐들은 도토리를 먹어서 좋고, 또 운반하면서 다람쥐들이 잊어버린 것들을 싹을 틔우게 하는 것이죠. 5도씨 이하로 그 표면에 노출되어 있으면 이 도토리들이 얼어서 그러니까 싹을 틔우지 못한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태계 안에서는 다람쥐와 상수리 나무처럼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오랫동안 진화되어 가면서 이렇게 서로 돕고 사는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또 한강 하구에 이렇게 버드나무와 말똥개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버드나무가 있는데 버드나무 이 아래쪽에는 이와 같은 말똥개들이 살고 있어요. 말똥개는 그 말똥 냄새가 난다 해서 말똥개라고 이름이 지어졌는데, 얘들이 이제 이 뿌리 땅 속에 들어가서 구멍을 파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멍을 파게 되면 공기가 들어가서 버드나무가 살기 좋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버드나무들은 이제 이파리를 떨어뜨려 가지고 이것이 그 거름도 되지만은 말똥개의 먹이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서로 알게 모르게 이게 상생의 관계가 생겨난 것입니다. 생태계는 이와 같이 서로 나누고 상생하는 과정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땅속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 땅속을 상상을 해보면 땅속의 뿌리들은 이렇게 이 나무와 이 나무들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것을 균근이라고 그러는데 지하세계 네트워크, 그래서 우리가 그 WORLD, 그럼 월드 세계죠. 근데 여기는 우드라고 표시 있어요. 나무, 우드 웹 맵이라고 그러죠. 우드 월드 맵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www 인터넷을 말할 때 쓰잖아요. 월드 와이드 맵 그러죠. 우드 와이드 맵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www를 이제 빗대서 여기서는 우드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 그 인터넷망이 연결되어 있듯이 땅속도 인터넷망처럼 이렇게 뿌리들이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이 뿌리들 사이에는 수많은 그 곰팡이들, 균이라고 그러죠. 여기 균들이 뿌리를 감싸고 있어서 메신저 역할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와 이 나무 사이가 여기 굉장히 멀리 있더라도 실제로 여기서 만들어진 약물이 이 작은 나무에 연결되고, 심지어는 그 깊은 산 속에 가면 그늘이 있어서 여기 밑에 나무들을 자라지 못하는데, 햇빛이 없어서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이 나무들이 이 균근,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제공해 주는 경우도 과학자들이 많이 밝혀냈습니다. 이와 같이 땅속에서 나무와 나무 사이에서도 균근을 통해서 소통이 되어 있고 네트워크가 되어 있다. 이것은 양분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상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태학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한 가지 단편적인 그 사례를 설명을 드렸는데, 생태학이라는 것은 앞에서 이제 그 생물들이 살아가는 모양이라고 제가 강의 소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들을 공부하는 학문이, 연구하는 학문이 생태학이죠. 그래서 생태학의 그리스어가 오이코스라는 뜻이에요. 오이코스.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집. 그리고 로고스라는 뜻은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tudy, 그러니까 집을 연구하는 학문이 생태학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이제 뒤에서 제가 말을 하겠지만 집을 연구하는 학문은 생태학뿐만 아니라 경제학도 있어요. 경제학도 집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그래서 오이코스는 에코라고 표현을 하고 영어로 표현할 때 로고스는 로지라고 표현해서 에콜로지, 그러면은 생태학이 되는 겁니다. 생태를 공부하는,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이코스, 집이란 뜻인데, 그래서 이 노미가 붙어서 에코노미 그러면 경제란 뜻이고, 에컬로지 그러면 생태학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생태 쪽에, 보존 쪽에 힘을 너무 안 돼서 거의 개발하지 않고 들판, 산 그대로 놔두면은 보존은 돼서 우리가 좋을지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 발전되지 못하겠죠. 공장도 짓지 못하고 도시도 만들지 못하고 도로도 내지 못하면은 경제는 뒤처지게 마련이죠. 근데 너무 경제 쪽에 치중하다 보면 산도 무조건 깎아서 도로 만들고, 또 산을 깎아서 택지 만들고, 논밭을 메꿔서 공장을 만들고 하다 보면은 생태가 또 자연이 파괴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경제와 생태가 둘이 균형 있게 발전되는 거죠. 그것이 비슷하게 되면 이제 지속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에코라는 뜻은 집이라는 뜻인데, 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집에 대한 관리를 고민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살림살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하고 경영하고 관리하고 매니지먼트죠. 청지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경제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살아가는 그 집 자체를 대해서 연구하는 것, 이것은 생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태는 생태계와 그 집 안의 구성원들, 누가 살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환경과 자연, 그 다음 자원을 어떻게 보존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 생태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제학이나 생태학이나 둘 다 우리들의 삶, 생활,
생명, 살림과 다 관련이 있죠. 그러나 초점을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경제적인 것, 돈, 집을 관리하는 것에 관점이 있으면 경제학, 그 다음에 주로 자연이라든지 집안의 구성원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것인가, 보존할 것인가, 이러면 생태학이라고 할 수 있고, 어느 쪽으로 하냐에 따라서 보존이 되냐, 파괴가 되냐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개발 행위를 할 때, 이렇게 개발의 이익을 할 때, 이익이 남은 만큼 자연의 어떤 보존을 생각해야 되는데, 개발한 만큼 자연이 보존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상처로 남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개발을 할 때 그 개발의 이익만을 우리가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오염들, 환경 훼손이라든지 엄청난 파괴 비용이 생겼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다시피 과거에 강주천은 굉장히 깨끗한 하천이었죠. 거기에서 뭐 여름철에 뭐 목욕도 하고 수영도 하고 뭐 빨래도 하고 거기도 물고기도 잡고 같은 행위를 다 했어도 강주천은 문제가 없었는데 도시화가 되면서 아스팔트 깔고 콘크리트가 깔리고 하다 보니까 물량이 줄어들고 수량이 줄어들고 또 하수도가 제대로 정비 안 돼 있으니까 여기에 오수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강주천은 이제 완전히 썩은 물이 됐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개발을 하면서 그 이익들을 자연에 이렇게 보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깨달음으로 인해서 강주천을 가꾸고 하수도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강주천은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2, 3급수 정도는 회복이 됐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대우림에 지금 현재 브라질도 이제 굉장히 큰 문제인데 브라질의 옥수수라든지 콩을 재배하기 위해서 화전민들이 브라질 열대우림을 자꾸 이제 태우는 거죠. 불을 내서 거기에 농사를 짓게 보다 보니까 세계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 브라질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육류를 많이 소비함으로 인해서 소라든지 이런 육류를 많이 소비함으로 인해서 얘들의 사료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열대우림에 약 1600여 종의 나비가 발견되는데 브라질과 마찬가지로 벌목, 나무를 베내고 화전, 그러니까 불을 내므로 인해서 그 밭을 개간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나비가 50여 종밖에 발견이 안 되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런 생태계를 훼손하니까 그 다양한 생물들, 특히 나비 같은 게 이제 어디로 사라지고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지속되다 보면 우리 사람의 활동에 의해서 지구의 생물 다양성은 굉장히 나빠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불균형들은 그러니까 생태계와 경제의 불균형, 아까 파괴라고 그랬죠.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 사람도 문제가 되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잘 보존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앞으로 인류가 살아나갈 것이고 강의 시간에 소개했지만 지구온난화든지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답은 생태계 보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좀 이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생태학인데 생태학의 근간이는 생태계, 이게 계라는 게 있어요. 계라는 것은 시스템이란 뜻인데 생물이 살아가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사게 되면 모니터만 사면은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이는 그냥 화면일 뿐이죠. 또 마우스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움직이는데 여러 가지 설명이 있죠. 자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판 입력을 할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본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저장 매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은 컴퓨터 돌아갈 수가 없죠. 스피커가 없으면 말을 할 수도 없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강의할 때는 지금 이제 이 캠이 있어가지고 카메라로 찍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때야 됩니까? 이 메인 시스템에 다 선으로 연결을 해야 되죠. 또는 무선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어느 한 시스템 안에 이게 한꺼번에 연결이 돼야지만이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 돼서 컴퓨터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이 생물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라고 아까 생태계가 집이라고 그랬는데 생태가 이 집 안에 두 개를 이제 집어넣는 거죠. 환경과 이 집 안에 이걸 집어넣으면 이 안에 들어있는 건 하나의 시스템이 개예요. 이게 생태계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붕어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이 연못하고 합쳐져야만이 이 붕어가 살 수 있잖아요. 지금 혼자 떨어져서 살 수가 없어요. 물이 담겨져 있는 연못에 플랑크톤도 살고 있어야 되겠죠. 먹이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합쳐져야만이 하나의 생태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처럼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능을. 생태계도 생물과 이런 연못의 물이라든지 햇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합쳐져야만이 그러니까 생물과 생물이 아닌 비생물이 두 개가 합쳐져야지만이 서로 생물도 살 수 있고 비생물도 보존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생태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환경에 대해서 제가 강의 소개 시간에 1차시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런 생물들에게 영향을 주는 자연적 또 생활환경, 자연적 환경, 생활환경, 사회적 환경 이렇게 세 가지 환경들이 있는데 이제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환경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강주천을 말했지만 사람이 적게 살았을 때는 강주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 3, 50만이었을 때는 오염원이 들어오더라도 강주천이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데 지금처럼 150만 명이 살게 되면 강주천이 이겨낼 수 없게 되겠죠. 그러려면 이 환경 용량을 지키려면 적게 버려야 되겠죠. 적게. 그래서 적게 버릴 수는 없으니까 뭘 해야 돼요? 하수 처리장을 만들어서 정화를 시켜서 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 보전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환경 보전을 잘하려면 국가에서 환경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일정한 농도를 초과해서 버리면 제재를 가하는 벌금을 물린다든지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환경 기준이라는 거고, 또 이런 하천들이 오염됐냐 오염됐지 않냐를 평가하는 것을 환경 지표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인데 흔히 우리가 뭐 공기가 오염됐다 또는 물이 오염됐다 땅이 오염됐다 이런 것들 대기, 물, 토양, 뭐 폐기물, 소음, 진동 뭐 이렇게 말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활환경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바다 또는 이런 지표, 뭐 생태계, 자연경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연환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생태계 환경의 종류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고라니가 있죠. 고라니는 우리나라 농부들한테는 좀 골칫덩어리죠. 왜냐하면 그 농사를 지어놓으면 특히 이제 뭐 콩이라든지 지금 좀에 자라기 시작한 새싹들 있잖아요. 새싹들을 이 고라니가 와서 싹 갉아 먹어버려요. 또 이제 멧돼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 고라니는 한국에서만 유해동물이에요. 한국에서만. 왜 그러냐면 이 국제자연보전연맹 IUCN이라고 있어요. 여기서는 보호종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유해종인데 이 고라니가 여기 있는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 전역하고 중국의 이쪽에 남부 일부에서만 살고 있어요. 세계에서. 그러니까 어떤 유전병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바이러스 같은 질병이 발생해 고라니가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게 되면 전 세계에서 멸종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IUCN에서는 우리나라 유해동물이지만 보호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중국의 동북부하고 한국에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참고로 이제 고라니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제주도나 우리나라 이제 육지에서도 노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농작물을 피해주고 있는데 늑대는 이렇게 엉덩이 쪽에 리본 모양의 하얀 리본이 달려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것들은 이제 늑대입니다. 제주도 여행하다 보면 한라산이라든지 이런 데 올라가다 보면 이 노루들을 흔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뭐 유해동물이기도 하지만 또는 보호종이기도 하다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생태 분포상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앞에서 생물의 상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당연히 이 식물들이 자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중요한 광합성해야 되는 게 햇빛이 있어야 되고, 온도가 적당해야 되고, 물이나 산소, 이산화탄소들이 있어야지만이 광합성을 해서 식물이 자랄 수 있겠죠. 식물이 자라야지만이 이런 토끼라든지 초식동물이 먹게 되고, 또는 사자 같은 육식동물이 살 수 있는 것이죠. 곰 같은 것들도 살 수 있는 것이고, 얘들이 죽으면, 이 식물체가 죽으면 이게 썩어서 세균들이 분해하게 되는 거고, 또 곰팡이가 얘들 배설물과 또 분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서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관계를 맺고 있는데, 다시 차근차근 보면은, 우리 숲속에서는 이렇게 이제 식물, 풀들이 있고, 나무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토끼들이 이걸 먹게 되는 거죠. 이걸 1차 소비자라고 그러죠. 초식동물이죠. 그 다음에 토끼를 잡아먹는 뭐 이제 사자도 있을 것이고, 뭐 늑대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 독수리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먹이 연쇄를 이루고 있죠. 얘들이 각각 죽는다든지 일이 벌어지면 땅 속에서 뭐 벌레들이라든지 미생물들이 얘들을 이제 분해시키죠. 이런 것들을 분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 식물로부터 토끼, 독수리, 그 다음에 이렇게 죽어가지고 분해자 미생물로부터 한 바퀴 돌고 나면 다시 땅속에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해자라고 먹이 연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숲속에서. 연못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못에도 그 숲과 마찬가지로 연못에는 풀이 플랑크톤이에요. 이런 플랑크톤. 식물 플랑크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똑같이 얘들이 광합성을 해서 광합성 산물인 그 다른 초식동물의 먹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몸집이 커지는 거죠. 몸집이 커진다는 것은 포도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몸집이 커지는데 이것들이 이제 이런 모기애벌레라든지 또는 여기 동물 플랑크톤이 있어요. 얘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먹고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물고기가 먹게 사는 거고 이런 이런 것들은 오리라든지 이런 것들 잡아먹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사양쥐라든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 개구리도 있고 잠자리도 있는데 각각 먹고 먹히는 이런 과정들.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 연못에도 뭐가 있습니까? 식물, 동물 이렇게 골고루 이루어져 있고 이거 외에도 연못에 물도 있고 뭐 물의 깊이도 있고 물의 온도도 있고 햇빛을 받는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한 어떤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죠. 숲속도 마찬가지지만 이와 같이 이게 이제 생태계의 구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을 이제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앞에서 설명했던 이런 다양한 것들이 다 생태계의 구성을 이해하는 것들인데 생태계는 크게 비생물적인 요소와 생물적인 요소가 있는데 생물적 요소를 먼저 말을 하면 생산자는 뭡니까? 식물이죠. 식물. 나무나 풀, 뭐 배추라든지 상추라든지 벼라든지 보리라든지 이런 건 다 식물로서 생산자입니다. 생산을 하잖아요. 우리가 뭐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먹는 각종 과일들, 채소들, 곡식들 이런 것들은 다 생산자죠. 우리가 먹지 않지만은 다양한 풀들 이것들도 어떤 초식동물들이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생산자, 또 물속에서는 식물 플랑크톤이 생산자의 역할을 하죠. 얘들은 왜 생산자라고 그러면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광합성을 하는 공장이 이제 식물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당이라는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모든 생물이 살아나갈 수 있는 에너지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생산자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초식동물을 소, 뭐 메뚜기 뭐 이런 것들이죠. 2차 소비자는 얘들을 잡아먹는 새나 개구리. 3차 소비자는 뭐 독수리나 호랑이, 뭐 사람은 최종 소비자 뭐 이렇게 하죠. 얘들을 이제 분해하는 것들은 세균, 균류, 뭐 이런 것들 쉽게 말해서 버섯이나 곰팡이, 박테리아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데요. 생태계 청소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의 생물적인 구성이라는데 이게 이제 이런 생물들이 살아나가려면 비생물적 요소가 꼭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제일 중요한 게 해죠. 햇빛. 햇빛 반드시 있어야 돼. 해가 있고 그 다음에 무기물로서 물, 공기, 탄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유기화물, 생물과 관련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부식질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물리적 요소로서 사는 곳, 서식지라고 할 수 있죠. 생태 기능 관영된 공기, 온도, 기후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이 있는 비생물적인 요소예요. 이것과 생물과 관계없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특히 무르 H2O하고 여기 있는 이산화탄소 CO가 반응하면 이제 뭐가 되냐면 C6H 수소 12개, 산소 6개인 포도당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포도당. 이것을 우리는 합성이라고, 광합성. 햇빛에 의해서 합성을 하기 때문에 광합성이라고 해요. 이게 물질 순환이죠. 그러니까 비생물적인 여러분 물하고 이산화탄소인데 이것이 생물적인 요소인 포도당인 탄수화물이 만들어진 거죠. 식물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생물이 먹고 살고 이것들이 이제 죽거나 또는 배설을 하게 되면 다시 이런 분해자들이 분해를 해서 뭘 만듭니까? 다시 이렇게 무기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 이걸 물질 순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합성은 햇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식물만이 이렇게 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포도당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엽록소라는 게 있어서 식물만이 이게 생산 공장 역할을 해요. 나머지 메뚜기가 됐든 소가 됐든 사람이 됐든 독수리가 됐든 이런 우리는 백날 바깥에 나가서 햇빛을 쏘고 있은들 포도당을 만들지 못해요. 그럼 사람은 어때야 됩니까? 식물이 됐든 육류가 됐든 끊임없이 먹어야 되죠. 하루에 3끼를 먹든지 2끼를 먹든지 먹어야 돼. 뭔가를 먹어야 되는 거죠. 물만 먹고는 살 수 없잖아요. 먹는다는 건 뭐 하는 겁니까? 에너지를 얻는다는 거. 우리가 식사를 한다는 것은 에너지를 얻는 거죠. 뭔가를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는 지금 빨간 화살표처럼 한번 흘러가 버리면 우리가 되담을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에너지를 쏟아서 말을 하면 이거 다시 담을 수가 없어요. 다시 에너지를 회복하려면 제가 뭐 설탕물을 먹든지 아니면 뭐 다른 물을 그 영양분이 있는 밥을 먹든지 빵을 먹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고기를 먹든지. 그것은 에너지를 섭취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먹이를 활동을 했던 먹이원이 있잖아요. 포도당 이게 CO2나 이산화탄소들이 한 바퀴 쭉 돌고 배설을 하게 되면 다시 CO2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 CO2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다시 만들어지는 이걸 분해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빙빙 도는 것을 우리는 물질 순환이라고 에너지는 계속해서 전달되면서 흘러가 버려요. 이것을 생태계의 기능이에요. 아까 앞에서 생태계의 구성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생태계의 구성은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가 있는데 이렇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눠지고 비생물적으로는 무기물, 유기화물, 물리적 요소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것들은 돌고 돌아서 물질 순환이 일어나고 한번 사용한 그 물질의 에너지는 바깥으로 다 나가버리기 때문에 다른 생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먹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먹이를 에너지를 전달하는 회로를 우리는 먹이망이라고 푸드웹이라고 그러죠. 먹이망이라고 부르고 물질을 순환시키고 먹이망을 통해서 에너지를 흘러가게 하는 연골고리가 바로 이제 연결고리가 먹이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먹이망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작용이 오더라도 그래서 일정하게 그 유지시켜주는 역할 이런 것을 항상성이라 하고 자연계에는 수많은 생태계들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육상 생태계는 이제 뭐 툰트라라든지 추운 거 한대, 온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생태계가 있고 또 담수 물을 담고 있는 육지에 있는 물이 있는 생태계 뭐 호수라고 그러죠. 호수 이렇게 호수 그 다음에 유수 호소라는 말은 장소를 표시한 호수 그러면 이렇게 한자로는 이렇게 물을 표현하는 이 호수는 호수에 담겨진 물을 말하고요. 호소 그러면 그 물이 담겨진 장소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물이 빗물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이 모으는 곳이 있잖아. 그 유역 하천 이런 까지 포함한 것을 우리는 호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습지라든지 그다음 바다 해양 생태계는 바다뿐만 아니라 그 연안이 있죠. 연안이 있고 조간대라는 것도 있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다른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태계는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여러 가지 생물들이
함께 모여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물리적 환경과 상호 관계를 가짐으로써 에너지 흐름에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생물 다양성을 떠나서 물질 순환이,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이 기능이고, 여러 가지 물리적인 환경과 생물들이 상호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이 이제 구성이죠, 구성. 그래서 생물 군집이 있고, 에너지 흐름이 있고, 물질 순환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생태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망에는 보신 바와 같이 먹이망에는 이렇게 초식 동물, 이게 식물록으로 포함해서 초식인 이런 동물들, 그 다음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최종 소비자, 이렇게 3차 소비자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되는 것이죠. 옐로우스톤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생태계를 파괴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인데, 미국의 국립공원인 옐로우스톤이라는 곳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늑대들이 그 가축들을 계속 해치니까 농부들이 이제 그 정부에 이야기를 해서 늑대들을 계속 죽여 없앤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제 19세기 말에 늑대들이 거의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늑대들이 위협을 받지 않는 사슴이 굉장히 많이 이제 늘어나겠죠. 많이 늘어나서 풀과 나무를 탁 치는 대로 먹어요. 그러니까 숲이 황폐해져 가지고 이제 먹이가 부족해지니까 사슴들이 강가에까지 가서 나무까지 먹기를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풀이 없어지니까 어쩌겠어요? 흙이 이게 드러나겠죠. 그래서 비가 오면 토양이 침식이를 흙탕물이 일어나겠죠. 흙탕물이 일어나니까 강에서 살고 있는 비버,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 종류의 물속에 살고 있는 동물들, 수달 같은 동물들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물이 막지 않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으니까 미국 정부가 1995년도에 다시 캐나다에서 늑대를 들어와서 풀어줬더니 늑대들이 이제 사슴을 잡아먹어가지고 다시 사슴의 개체수가 줄어들게 되니까 다시 풀들이 자라나서 강도 회복되고 다시 원래 상태로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생태계의 항상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떤 이렇게 자극을 가하면 이게 이제 푹 들어가는데 우리가 피부도 이렇게 툭 누르면 다시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균형, 항상성 이런데 꼭 눌렀는데 늑대가 사슴을 다 잡아먹어버리면 이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시 나오려면 늑대를 이제 다시 이제 들어와야 된다는 이런 것이 옐로우스톤의 늑대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생태계 에너지 흐름에 대한 건데 에너지 흐름은 이렇게 생산자부터 소비자로 이렇게 쭉 흘러가고 이렇게 감으로써 생물량뿐만 아니라 에너지는 계속해서 줄어들게 돼. 전달될수록 줄어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피라미드 구조라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연못 속에서는 돌말이 플랑크톤처럼 생산자죠. 이걸 물벼룩이 먹게 되고 붕어가 먹게 되고 메기가 먹는데 이것에 그 마리수를 세든지 아니면 무게를 재든지 어떤 것이 되든 간에 이게 소비자로 최종 소비자로 갈수록 크기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피라미드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피라미드를 개체수 그러니까 한 마리 두 마리 이게 따졌을 때도 생산자가 가장 크고 소비자가 제일 적는 거예요. 최종 소비자가 이 생물량을 저울로 측정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생산자가 제일 왜냐하면 적게 보이지만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갈수록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에너지로 따져도 생산자가 제일 많고 갈수록 줄어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는 거예요. 개체수가 됐든 생물량이 됐든 에너지가 됐든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먹이 어떤 망에서 에너지 생물 개체수가 그 상위 단계로 갈수록 이렇게 줄어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태 피라미드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먹이 그물에서는 다양한 생물상들이 나타나고 이렇게 숲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초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건 수중 생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먹고 먹히는 과정 중에 어떤 오염원이 있다면 이렇게 예를 들면 DDT 같은 농약이 있는데 이건 지금은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아주 맹독성 농약인데
이 흙 속에는 이렇게 0.014 정도밖에 없는데 이걸 쭉 새우가 먹고 붕어가 먹고 물오리가 먹고 물오리는 98.8이죠. 엄청난 숫자로 늘어났잖아요. 이렇게 생산자에서 저차 고차로 갈수록 이렇게 고차 소비자로 갈수록 중금속이나 농약이 배출이 안 돼서 생물대에 축적되는 현상 이런 것들을 생물 농축이라고 한다. 먹이 연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 오염의 하나고 항상성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림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바와 같이 생산자가 소비자와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아까 사슴처럼 이렇게 1차 소비자, 초식동물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면 어쩌겠어요? 식물이 줄어들게 되겠죠. 또 먹이가 늘어나니까 이 소비자들이 늘어나게 되죠. 소비자가 늘어나니까 어쩌겠어요? 다시 이 초식동물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들이 이제 이것들이 감소되면 다시 이게 감소되겠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원래 상태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 이런 것도 우리는 생태계 평형, 항상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생태계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돌을 이게 깎고 집을 냈어요. 또는 여기 깎고 돌을 냈어요. 그러면 이 고차 소비자인 독수리를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니까. 또 여기 이렇게 막아버리면 얘는 살 수 없고 여기 생태계와 여기 생태계는 완전히 다른 생태계로 오랫동안 되면 만들어지겠죠. 이런 것들 우리가 개발에 의한 생태계 파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거의 40분 가까이 돼가기 때문에 생태계 파괴에 대한 것은 생물이 기와 생물이 들어왔다든지 인위적으로 공사를 했다든지 환경 요인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났다든지 환경 오염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예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생태계 파괴로서 호주에서 토끼와 전쟁 이제 간단히 설명하면은 호주에서는 토끼가 원래 없었어요. 근데 사냥꾼들이 그 사냥의 재미를 위해서 토끼를 들여왔어요. 들여왔더니 토끼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문제가 되니까 이제 토끼에 이렇게 울타리 뚫어서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도 토끼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늑대나 여우 같은 걸 풀어놨는데 이런 것들이 호주에는 원래는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들이 또 문제가 돼서 얘들을 없애고 근데 다행히 대공황이 와서 먹고 살 것이 없었는데 호주 사람들은 토끼가 있어서 토끼로 이제 그 굶주림을 해결했다 하는 것인데 그 뒤에도 토끼들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서 이제 계속 토끼를 없애는 뭐 바이러스를 보내든지 사냥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했어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 외에 옥수수에 있는 이런 그 풍뎅이 같은 걸 없애기 위해서 두더지를 수입해 왔는데 두더지는 점프력이 약해서 이걸 없앨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이것들을 쉽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생태계 어떤 개발이라든지 어떤 질병이 발생하면 쉽게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생태계 정의라든지 생태계의 어떤 그 영향 단계에 따라서 생태계 구성, 그다음 생태계 기능, 에너지 순환, 물질 순환에 대해서 했고 항상성이라든지 파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소 평소에 여기는 2차 시에 걸쳐서 할 내용을 제가 1차 시로 줄여서 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